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제468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자꽃을 혹시 아시나요?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주부는 중국의 친척을 방문했다가 탈북 브로커에 속아 남한으로 와 억지로 남한 시민이 됩니다. 14년이 넘도록 평양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격변하는 남북의 관계 속에서 그 희망은 아득해지기만 합니다. 남한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양의 가족들과의 이산가족의 아픔과 그리움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지켜지지 못하는 분단의 정치적 아이러니에 대해 의문을 주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화 그림자꽃의 주인공 김연희님과의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시민 김연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연희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김 사장님, 김연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 전에 제가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한인이라면 대부분 한두 번 기사로는 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일단 평범하게 사셨죠. 김연희 선생님께서는 네,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예, 예. 사시고 중국에 있는 친척도 방문할 겸 또 본인 또 건강을 위해서 병원도 갈 겸 해서 중국에 갔는데 병원비가 싼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싸지가 않아서 이제 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어떤 브로커가 막 한국에 가면은 막 돈 벌 수 있다. 그 말에 돈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돈 벌고 빨리 와서 병원 치료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북조선에 있는 가족의 품에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10여 년 넘게 가족분들과 떨어져 있고 그동안 숱한 그 시도들이 좌절돼요. 무슨 보안법이니 여러 가지 법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김연희 선생의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뭐 그림자꽃이라는 영화를 보셔도 되고 뭐 구글에 그냥 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방송에도 이 대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그 베트남 대사관에 망명 신청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추미애 위원장님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조금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다. 판단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뭐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제를 해드리려고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긴 했어요. 왜? 이 남한에서 어디 토지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그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한다. 그게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그게 뭐가 잘못됐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지금 남쪽에서 어디 가져간 데 간다는 신념으로 위조 요건도 만들어 보고 밀양도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게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차라리 서울 주재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하자.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다가 베트남 하게 되면 예전에 푹하고 친분 관계도 엄청 그리고 이미지도 좋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대사관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 참사분이랑, 알겠다 하고 자기네 번고 갖고 토론하겠다 하고 했었는데, 베트남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망명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겠다, 협조하겠냐 했더니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우린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라고 또 검문이 왔대요. 그러니까 베트남 대사관은 눈치 보이잖아요. 강제로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그게 이제 베트남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어떤 좀 네, 외교적인 관계 그런 거네요. 그냥 어떤 법에서 딱 어,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외교부 자체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이 나가는 거 우리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음, 돼가지고 한국 경찰이 대사관에 들어와서 저를 끌어내게 됐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더 막혀버렸다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어,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 게, 2016년도에 베트남 대사관 들어갔었는데, 지금 10년 됐잖아요. 예. 그게 2018년에 기소가 돼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목이. 반국가 단체로 장애 탈출 시도했다. 아, 어유 뭐 세상에. 엄청나게 국가방법, 기가 무시무시한 거네요. 막히네요. 기가 막힌 제명이 아주, 일이죠. 기가 네, 막힌 와, 일이죠. 국가방법 잠입 탈출죄 해가지고 재판 아, 중입니다. 야, 와. 참나. 아니, 지금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여기 우리 김연희 선생님 그냥 북에서 그냥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였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하시랴, 또 딸내미 또, 그때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중학생이었나요? 딸내미가? 17살이었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네요. 그럼 고등학생 그 뒷바라지 하느라 진짜 되게 바쁜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냥 아유 친척 집에 왔다가 우리 뭐 병원도 좀 이렇게 들르자 하고 오셨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평범한 그 가정 주부가 당하기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니, 저는 조금 황당했던 게 정치적 망명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리잖아요. 글쎄, 망명할 저도 수 그렇게 있다는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망명이 나는 법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게 아, 10년째 재판을 고려, 도중이라는 게 뭐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아, 국가보안법이란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북 그 주민들이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악랄하게 막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음, 집요하고 악랄하게. 야, 그러잖아요. 김현우님 그 연타까지 겪으신 걸 이게 음,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음, 음, 교류를 악랄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네요. 제3국에서 지금 우리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망명하려고 당연히 뭐 현지국에 미국 대사관을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구나. 근데 왜 그게 안 되나? 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원하면 들어주는 건데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보수 극우적인 정권, 좀 민주적인 정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현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보안법이 지금 폐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집권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됐을 때 김연희님의 지금 앞날에 희망 같은 게 좀 보이나요? 국가보안법만 폐지가 되면 전 재판받을 이유가 없고 출국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아, 다음날로 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선처를 하거나 뭐 이럴 방법이 없어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말했지만 이건 인도주의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가져간데 가겠다는 게 어떻게 법에 재판에 걸릴 수 있냐. 그래서 공소치하하라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 했는데도 이게 뭐냐면 누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풀어줬다가 후폭풍이 있잖아요. 너 빨갱이 아니야? 정보 프라임.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다가 공소 취하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의 외압으로 또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눈치를 보고 또, 올해 6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 신경 때문에 표 떨어지는 데 대한 신경도 있고, 그래서 선뜻 음. 나서기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그 법적인 판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 음, 사면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는데 사실 무슨 뭐 지금 위장 잠입해가지고 막 북한을 이롭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닌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현실에 잘못된 법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 바로 대통령이 사면권 쓰는 거잖아요. 사면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김연희 선생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면권, 형을 안 받았으니까 사면권을 발휘하지 못한다 쳐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소 자체를 없애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 이익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남한 정부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사면권. 예, 아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예, 이제 허락이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문점으로 못 넘어가고 중국을 통해서 돌아가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판문점은 남북 관계가 괜찮을 때, 화해 모드가 됐을 때 두 나라 간의 결정인 거지만, 현 상태는 북에서 두 개국가, 교전 중인 전쟁 국가, 이렇게 한 상황에서 판문점을 가당치 않고요. 그냥 저는 출국금지만 풀리면 다음 날로 그냥 해외로 해서 나가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음. 아유, 음, 그러시군요. 아, 아니,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따님을도 못 보고 남편분도 못 보고 그 부모님들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연락은 좀 되셨어요, 최근에? 저는 또 좀 어떤 측면에서 행운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남쪽에 비진양 자기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전쟁 때 포로돼가지고 40년씩 감옥살이 하고 아직까지도 못 가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안 보내졌죠. 예. 그분들은 북에 있는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근데 저는 음. 외신 기자들이 평양에 들어가면 저희 가족을 만나요. 만나서 인터뷰도 아이고, 하고 또 네. 선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한테 전달도 하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연락도 되고 좀 북에 대해서 좀 행운하죠. 근데 코로나 생기면서 북에서 음. 국경을 막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네. 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음. 아, 아, 그래요? 지금까지요? 네. 아유, 그러시구나. 아, 얼마나 궁금하실까. 그렇죠. 네. 근데 음. 제일 아니, 가슴 아픈 거는 저희 음. 엄마가 한 7년 동안 막, 지금 맞딸이거든요. 이 오, 맞딸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맞딸이 엄청 친구 같고 기둥 같고 우지하는 게 그럼요. 많잖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중요하죠. 엄마가 엄청 신경 쓰고 울고 그러다가 만약 7년 만에 실명을 하셔요. 신경성으로. 그래서 아, 지금은 아우, 세상에. 없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어머나. 것 때문에 더 미안하고 부모님한테 저는 죄인 있고 죄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되면 부모님은 제 얼굴 못 볼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렇지만 아, 아직까지 희망은 있는 게 제 목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엄마가 제 목소리 들을 수 있을 때 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지죠. 아휴, 아니, 벌써 그 17살 딸내미가 지금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이제 요리사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32살입니다, 지금. 아, 네. 어떡해요. 너무 보고 싶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우리 김연희 선생님 이제 그동안 그 인터뷰 했던 내용들 다 이렇게 보고 또 대답 나눈 거 많이 네. 봤거든요. 강연회도 보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딸내미를 키울 때 우리 남한의 엄마들이나 여기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또 자녀 교육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북의 엄마들도 이렇게 자녀 키울 때 이렇게 치맛바람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전 남쪽에 왔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엄마들이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학원 끝나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계속 차 태우고 다니고 맞아요, 막 네. 예, 그 애들이 널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북이 같은 음, 경우에는 오후쯤 되면 밖에서 막 자갈놀이, 뭐 네네, 거미줄놀이, 막 노는 공기. 애들이 동네 많거든요. 어머, 어머. 근데 교류가 있는데 여기 애들은 많이 힘들겠다라는 게 압박감이 많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거는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교육, 아동 심리학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전망성 가지고 어떤 취미가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엄마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어, 너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교육자의 음, 몫이지 엄마가 그걸 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했는데 왜냐면 북에는 초등학교가 5년이에요. 5년인데 5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한 아, 명이 5년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또 오, 이유는 7살에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초등학교 그때 딱 입학하면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애들이 7살짜리가 철이 없잖아요. 난 노래 좋아해요. 난 축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학교 안에 어느 학교나 필수적으로 다 있는 시스템인데 체육, 음악, 미술, 문학, 외국어 뭐 이런 여기 말하면 가해 학원 같은 그런 서적가 다 음, 있어요. 매 학교마다. 그러면 오, 자기 하고 싶다는 서적에 다 엮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는 스승님하고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점심 먹고는 오후에 한 3시, 4시까지는 그 각자 서재에 다 가가지고 재능을 배우게 음. 돼요. 어. 근데 선생님이 왜 언연을 절대 바꾸지 않냐면 이 학생이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음악 써서 보냈는데 한 몇 달 지켜보니까 불을 잘 지어요. 그러면 너는 그 재능이 있으니까 문학 서재 한번 가봐라. 해서 얘를 다시 문학 서재로 돌려요. 그래서 이게 이 서적 저 서적이 돌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능 중에 이것이 가장 전망성이 있고 깊이가 있다. 이것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 짓는 게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사회 나가면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중학교 올라가고 음.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 그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예를 들어 저는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 바이올린을 계속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음. 12년을 한 가지 기술을 배우면 사회 나가면 그래도 조금 좀 할 수 있겠죠? 전문성이 생긴 거죠. 반전문가죠. 그 네. 근데 정도면. 북에서 학교에서 배워주는 거는 12년 동안 배웠다고 해도 사회 나가서 전문가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 전문가로 키우진 않아요. 전문가는 자기 딴에 뭐 다른 거 있겠지만 이게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모두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배워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체육 아. 운동 하나, 악기 하나, 뭐 노래 이런 거를 배워서 내보내기 때문에 음. 사회 나가면 어디 모임이라든가 뭐 행사 가게 되면 누구나 나가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하고 음. 이런 게 북쪽 사람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간의 무슨 입시 경쟁 뭐 이런 뭐 전공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마지막 3년째는 서적 같은 걸 다 그만두게 해요, 선생님이. 그만두고 이제 대학 공부해야 되니까 뭐 공부할 사람들은 이제 뭐 수학, 물리학 이런 서적들을 따로 다시 보내서 음. 공부를 시키거든요. 대학 시험 공부하라고. 근데 자기가 대학 갈 수준이 못 된다는 거 머리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 대학보다는 뭐 다른 어떤 데 가겠다. 이때까지 12년 동안 악기 했으니까 음악 선전대 같은 데 가겠다. 난 뭐 음.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니까 졸업할 때 전국적으로 국가 정무원 시험을 쳐요. 거기서 합격된 사람 딱 30%만 대학에 가요. 북은 음. 대학 입학률이 30%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지망을 써내라고 할 때 우리는 지망 써낼 때 뭐 어느 회사 이렇게 쓸 거잖아요. 남쪽 사람들은. 근데 북은 네. 그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망을 쓸 때 자기가 12년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음악, 미술, 체육 이 북을 적는 거예요. 서저 이름을. 그러면 음. 얘는 음악 부분에 보내야 되고 얘는 무슨 문학 부분에 보내야 되고 체육 보내고 이런 게 결정이 나서 배치가 되는 거죠. 예, 아. 우리 애들 길러봤잖아요. 미국에서는 남한하고도 다르고 북한하고도 달라요. 저는 이제 뭐 어린 때부터 음. 애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애 재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학과 공부 후에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좀 형태는 다르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남한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을 보낸다든가 우리 북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규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예 체계화돼 있다거나 하는데 이 미국의 한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학교 끝나면 차 타고 가서 데리고 오는 거는 이 남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맞아요. 뒤에 갈 데가 없어요. 차라리 학원에 가면 그래도 친구들 있잖아, 학원에 가면은. 근데 아, 이 미주의 한인 자녀들은 아, 대부분은 그냥 집에 오거나 이 가게에 가요. 부모님들이 일하는 가게 뒤에 숙제하고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이렇게 같이 어울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미주 한인 어린이들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얼굴 색이 다르니까 차별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종차별 네, 심하죠.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좀 그런 거를 김연희 선생님께 한번 저희들도 얘기를 한번 음, 음, 드려보았습니다. 그런 음. 좀 다른 이런 말 안 들어보셨죠? 네, 네. 이렇다는 건. 예. 태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기를 때 그게 조금 외롭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그게 아무리 그거 신경 안 쓴다. 뭐 아무리 그래도 벌써 이게 눈에 보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 그거 느끼는 거고 우리가 다 겪는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예 북하고 남한, 남북 그리고 미주 좀 이렇게 다르네요. 음. 많이. 아니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통일이 되면은 정말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그 묘양산 유명하잖아요. 좋죠. 네네네. 묘양산에 그 보현사? 그 저 네네, 유명한 저를 있어요, 변상. 저는 네. 거기 진짜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보고 엄청 싶고 또 크고 엄청 멋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사찰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북에. 거기 네. 보니까는 뭐 화계사, 진관사, 삼천사 이름도 지금 남쪽 그 절들하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네. 다를까? 불상들은 이렇게 조각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느낌은 음, 어떤가? 또 음. 스님들은 어떨까? 또 이렇게 수행하는 건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어떤가요? 저도 남쪽에 가서 절 가봤거든요. 절도 네. 여러 번 가보고, 또, 북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수님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네, 예. 우리 스님이라 그냥 그래요. 중이라고 해요. 아, 그냥 중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그냥 중이라고 그렇구나. 그래요. 예, 뭐, 절의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네, 네. 중이, 여기는 중이가 머리가 빵빵하게 깎잖아요. 네. 빵빵한데, 우리 북은 중이 머리칼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오, 머리칼도 있고 일반 우리 그렇구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옷만 중 옷을 입었다 뿐이지. 네, 네. 다 똑같고 그다음에 또 큰 다른 점이 출퇴근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직업이에요, 그냥? 중은 출퇴근을 해요. 네, 직업은 직업이겠죠. 그러면은요, 오. 결혼도 하시나요? 그런도 하고요. 정말요? 많이 그런도 많이 하고, 다르구나. 다르네. 또 다 하고, 그냥 절을 지키고, 절의 역사를 알려주고, 뭐, 그런, 음, 또, 뭐, 불교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그절 이렇게 하는 새벽 거. 공양, 새벽 예, 일찍 예, 예. 일어나서 공양하고 네. 수행하는 거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수행하고 이런 건 다 하는데, 그냥 아, 출퇴근하고, 그런 게 좀 달라요. 그 아, 나머지 뭐 불상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래요. 태바님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진짜요? 다양하다는 거를 그냥 어, 이렇게 아는 어, 거죠.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뭐 소승, 대승, 뭐죠? 선불교,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하다는 거를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참 재밌는 거. 그러면 흔치가 않아요.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일요일 날이나 이런 때 절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뭐, 뭔가 비는 게 있어서? 근데 갑니까? 남쪽에는 절이 조금 낮은 산이나 뭐, 사람 인가 같은 데도 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찰이. 예. 네. 근데 북은 묘양산, 금강산, 무슨 칠보산 이런 산들에 있어요. 다 깊은 산에만 산들에. 있구나. 예, 산에 있지 아, 일반 민가 이런 데는 없어요. 절 아, 자체가 산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그 절 때문에 그 깊은 산에 또 매주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갈 때 우리는 내가 뭐 매양산 가고 싶어 해서 내가 돈 내가지고 가는 문화가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상관없이 이게 주기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직장이 매양산 갔다. 하면 내년에 금강산 간다. 다음에 백두산 간다. 이렇게 국가가 언제로 이렇게 가나. 그렇게 한 번에 뭐 힘을 힘드니까 음, 주기적으로 한 음. 번씩 다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어, 뭘 배려를 해서 차를 대줘서 같이 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때는 네. 다 같이 절에 가서 뭐 그것도 하고 그런 거 하죠. 아니, 근데 어디 다녀가 보셨어요? 저야 뭐 매양산, 금강산, 뭐 칠보산 뭐 다 다니죠. 우리는 아, 뭐 계속 가요. 그럼 계속.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몸이 아프다든가 뭐 음,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해서 그 네, 불교를 종교로서 그래도 네,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뭐 음, 절이라도 한다든가 새벽에 네. 그런 분도 계시긴 계셔요? 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데는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내 가지고 가요. 네, 아, 음,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민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음, 숙소 이런 음. 것도 있어서 그 주변에 산이니까 예를 들어 온천이라던가 이런 약수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어, 가가지고 휴가 내고 거기서 치료 겸 뭐 불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죠. 아, 네. 치료하러 가는 그럼 사람들 많아요. 불교는 그러면은 북녘에서 불교는 어떤 의미예요? 뭐 그냥 종교다 아니면은 뭐 수행하는 곳이다, 뭐 템플스테이 음, 이런 것도 많잖아요. 남한인데 어떤 의미죠? 뭐 템플스테이 뭐 그런 건 없어요. 어, 그 조리 운영하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뭐 무슨 수행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의 정교죠. 기독교, 음, 불교, 뭐 천주교 이런 하나의 정교로 보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대충 이제 분위기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 네.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종교라고 해도 남한 사람들이 막 믿고 의지하고 막 목숨 걸고 막 내세를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면 돼요. 네, 아,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네. 완전히 많이 다르긴 다르네. 괜찮네. 네. 역시 직접 그래도, 들어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음. 자, 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우리 가정주부다 보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남편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집에 반찬 해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런 거 어떠세요? 많이 똑같을 것 같아요. 사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네. 우리는 밥 공장이 있어요. 매 밥 지역마다 공장? 밥 공장. 밥 공장. 밥, 예, 오. 먹는 밥, 예, 밥 네네네. 공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직장 나갔다가, 북은 한 90%가 다 맞벌이처럼 다 직장을 다녀요. 뭐, 여자들이 오. 집에서 노는 여자들 많잖아요, 남쪽에는. 근데 네. 북은 한 90%가 같이 다 직장 다니니까, 어. 여자들이 직장 나갔다가 퇴근하면서, 그 자기 집 옆에 그 밥 공장들 다 지역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서, 우리 네 식구니까, 4명 국수를 주세요, 뭐, 빵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하게 되면, 닭공장에서 그 자리에서 국수를 눌러가지고 물국수 딱 말아서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김치 국물에 싹 말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생겼냐면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돼가지고 48년도에 북에 정권이 서는데 정권 서기 전에 47년도에 국조선 임시위원회라고 해서 임시적인 정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쫙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남자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볼 때 여자는 16시간을 일하는 걸로 나왔대요. 설문조사가. 왜냐면 오. 남자는 직장 나가서 8시간 일하고 들어와서 노는데 여자들은 집에 와서 또 애 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시간을 다 계산하니까 2배도 돼요, 남자보다. 그래서 맞아요. 국가가 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8시간을 더 일하는데 이 8시간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해를 했대요. 어. 그러니까 국가의 마지막 결론이 8시간 중에 4시간은 국가가 책임지자.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너네 둘이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 4시간, 국가가 책임지는 4시간이 바로 매 공장 기업소마다 타가서 유치원. 애는 와. 국가가 키워주자. 그러면 여자들이 가정일에서 밥하고 이 부담스러운 걸 국가가 밥을 해주자. 그래서 밥 음. 공장과 타가서 유치원이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와. 타가의 문제는 이건 네. 미국, 뭐 한국뿐만 엄청 아니라 우리 문제죠. 큰 문제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저희처럼 음. 자영업 하면은 가게를 하면은 뭐 그나마 학교에서 데려와서 그냥 가게 한 구석에 그것도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음. 그렇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싸고 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미국에서는. 음, 물론 맞아요. 좋은 선생님들도 많지만 막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서 막 그런 음.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 북에서 상당히 그 일찌감치 잘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음. 타가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그 집에서 노는 여자들도, 타갓을 맡겨요. 그래서 어. 직장 기업소마다도 타가서 유치원 있지만, 덩타가서라고 떠 있어요. 덩타가서, 덩유치원. 덩에 음,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집에서 노는 여자들. 집에서 논다고 해서 너라도 애 키워가면 힘들잖아요. 자기 생활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타가서에서 국가가 키워준다 해가지고 타가서에 맡기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덩마다에 주타가서가 있어요. 주타가서 주유치원이 하나씩 떠 있어요. 그건 음. 뭐냐면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애를 맡기고 토요일 날 퇴근할 때 애를 찾아와서 일요일 날 하루를 애하고 집에서 노는 거예요. 어우, 어떤 일주일을 경우냐면 떨어져 있어. 어 애들이 우리 엄마들 보게 되면 연년생들 있잖아요. 1살 차이들. 네. 예. 예, 그런 거는 애가 너무 힘들어. 출근하려면 애고 딱 비슷한 나이들 다 애 많이 가야 되니까 힘든데 그렇게 되면 먼저 난 큰 애를 한 2살부터 주타가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살부터 주타가서 놓고 애기만, 갓난애기만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음. 타가서, 공장 타가서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주타가서에서, 유치원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을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죠. 아우, 음. 네. 그런 거 좋네. 그리고 여자들이 출산휴가가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네. 출산휴가가, 남쪽에는 출산휴가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좀 그런 데서만 출산휴가를 받더라고요. 석 달씩 받는다는데.
거기는 농장원들이고, 조그만 기업소든 무조건 여자들은, 애 낳는 여자는 무조건 240일 출산휴가로 국가 보장을 해서요. 음. 240일이면 8달이에요. 예. 출산 전에 2달, 애 낳고 6달을 출산휴가로 봐주는 거죠. 음. 네. 야. 그렇군요. 이렇게 그 직접 가정에 들으니까 관련돼서 실감나네. 네. 예. 그 남한의 가정에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강하거든요. 뭐 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남자의 그 권위주의, 뭐 때로는 폭력도 있고, 어 그런데 북의 가정은 좀 어떤가요? 그 궁금하네요. 특히 어, 남녀 간의 그 어떤 그 정도, 남편과 그렇죠. 아내가 좀 근데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옛날 때부터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옛날 우리 그럼요. 건국 시절 예, 때부터. 예,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아예 없어졌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북에도 음,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음, 그게 왜 그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게 왕성해지지 못하냐면 북은 집단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으로 아내를 혹시라도 때렸다거나 집에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싸움을 한다게 되면 우리 아파트가 저는 20층짜리 아파트인데 14층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하나의 또 인민반이라는 조직 단체가 있어요. 인민반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북은 공급 사회잖아요. 뭐든 식량이나 간장, 된장, 기름, 물고기, 모든 걸 다 공급 준단 말이에요. 국가가 무료로 공급을 나와서 공급받아 사니까 공급하고 좋은 백화점이나 식당 표도 다 공급으로 나오는데 그 공급 표를 이 인민 반장한테 나와요. 그 인민 반장이 그 매 집마다 세대마다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순서대로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인민반 회의를 해요. 인민반 회의하면서 이번 달에 어느 인민반이 우리 아파트 위생문화 사업을 제일 잘했고 무엇을 잘했고 이런 것도 청구하고 잘한 사람들에 대한 거는 이런 표현하고 우선권으로 뭘 줄 수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어느 집에서 싸움이 소리가 조금 들리고 어떻게 되면 이민반에서 그게 토론이 돼요. 음. 어느 집에서 자꾸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소리가 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 하고 이민반 회의에서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쪽팔려요. 창피해요. 네, 음,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너무 심각해진다, 너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싸움이 많다 하게 되면 직장에 통보가 돼요. 그러면 음, 직장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 하잖아요. 직장에서 생활청화 할 때 가정혁명화를 잘 못하고 가정의 어떤 그런 걸 잘 못했다는 데 대해서 비판을 받거든요. 음, 남편들이. 그러니까 대실기면 그런 게 아마 이게 잘못됐구나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진 않죠. 그 그렇군요. 남쪽의 그뭐 가정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남쪽에는 가정폭력이 있다게 되면 오직 그 처벌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처벌이잖아요. 네, 법으로 뭔가 그렇죠. 벌금이 떨어지든 뭐 하든 하잖아요. 근데 네. 북은 혹시 예를 들어 이게 가정폭력 말고라도 다른 어떤 마트에서 뭘 하나 훔쳤다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이 무서워요. 음, 매주마다 생활청하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했으면 거리에서 폭행했거나 뭘 훔쳤거나 해서 제기되면 경찰에 먼저 통보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럼 음, 직장에서 생활청화 하잖아요. 생활청화 있는 데서 비판을 받으니까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음, 법에 가는 것보다 이 생활청화 동지들한테 비판받는 데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하지 안 하죠. 예, 이게 이제 음, 두 체제의 약간 다른 점이 이제 네. 그 남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그 정부가 다 주권을 가지고 음,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렇게 네, 로우 인포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결정하고 잡아가고 판단하지만 거기 네, 가기 전에 네, 북에서는 주변 음, 사람들이 먼저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상당 그렇죠. 부분이 거기서 해결이 다 많이 되는 게 이게 확실히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다 뭐 이 그 표방에 공동체 맞게 사회.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유가 뭐 좀 음, 비밀이 보장이 안 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스스로들이 그거를 스스로가 다 문제점을 음, 끄집어내고 토론하고 평가 음,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옛날 책에서 읽었던 것이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알겠네요. 무슨 말인지 그게. 혹시 또 우리, 김연희 네. 선생님께서는 네. 특히 태바이님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자라서 여기 와서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이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미국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지금 미국을 전혀 몰라가지고, 지금 미국에 아는 분은 신은미 선생님 혹시 아세요? 아유, 알죠. 예, 예. 네, LA. 신은미 예. 선생님을 잘 알아요. 그분이 평양에 가서 저희 가족들 만나고 자기 핸드폰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랑 화상통화도 아, 그렇게 해줬거든요. 하셨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엄청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미국 한인들은 다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아, 네,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음, 여기 음, 계신 태바이님 정도는 이제 신은미 선생님 생활 수준이 되고, 어, 유 작가님이나 저는 이제 많이 안 돼요. 아, 그게. 왜 이러세요? 네, 아유, 하여튼, 이렇게 직접 들어보고 또 북한 그 생활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실감이 나고 또 공통점도 많은 것 같고 다른 그래요. 점도 있고, 동점점도 있고, 근데 네. 뭐, 괜찮네요. 많은. 네, 근데 맞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여기 미주에도 한인 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250만 명인 뉴욕, LA, 저희들처럼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뭐 아리조나 이런 데 이렇게 살아요. 각 큰 도시마다 늘 우리 한인분들이 그래도 뭐 작게는 1,000명, 2,000명, 어떤 데는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뭐 텍사스든 플로리다든 뭐 어디든 시애틀, 워싱턴 뭐 다 있습니다. DC. 그럼 거기마다 이제 한인회가 이렇게 있고 특히 LA나 뉴욕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나오셔가지고 미국에 뭐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 받아서 사시는 분, 음, 연변이나 이런 데 조선족 출신인데 어떤 뭐 망명을 했든지 뭐 이민을 했든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모여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음, 노스캐롤라이나도 있습니다, 몇 분. 그래서 뭐 식당도 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음. 분들 혹시 연결되는 분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아,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전혀 없다.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친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가. 아, 혹시 그런 분들하고 우리 미주 한인들하고 이제 왜냐면 김연희 선생님은 음, 두 부류의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자라온 음, 생활 환경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예, 음. 그분들이 서로 친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혹시 조언이 있나요? 북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친해지려면, 예, 예를 들어 뉴욕에 이제 뭐 아, 한국 출신 분들이 이렇게 있고 또 어, 조선족이나 또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있다. 아, 북에서 나오신 분들은 탈북해서 나오신 분들인 거죠? 그렇겠죠. 예. 어, 어, 저는 기본이, 친해지는 게 그냥 마음이 전달되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진정성.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2018년도인가 남과 북이 그때 저 왔잖아요, 정세가. 저 왔을 때 남북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축구대가 있어서 남쪽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평양에 가서 같이 북과 축구대 경기를 했는데, 그날이 5월 1일 경기장에서 했는데, 그거는 야외 경기장이에요. 이렇게 지붕이 없는 밖에 경기장인데 그날따라 아침에 이게 퍼슬퍼슬 비가 왔대요. 비가 왔는데 이 남적 선수들이 경기장에 딱 들어가니까 가운데 중심에 이런 심사원들이 대기하는 자리가 있고 뭐 왼쪽에 남쪽 선수들 앉아 있을 자리, 오른쪽에 북쪽 선수들 앉을 의자가 쭉 있는데 남쪽 선수들 들어가니까 남쪽이 앉아야 될 자리에 북쪽 선수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왜 여기 앉아있지? 우리 자리인데? 하고 의자 앞에까지 가니까야 북쪽 선수들이 일어나서 자기네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왜 그랬는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쪽 선수들이, 이 남쪽 선수들이, 비 오니까 조준 의자에 앉을까 봐 북쪽 어머, 선수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남쪽 선수들 오니까 마른 의자를 넘겨주고 자기네는 비 맞은 조준 의자에 가서 바로 앉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세상에. 통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통일이 뭐 딱 남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마음이 서로 통하고 뭐, 아,
영주권이든 시민권자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함께 우리 민족들이 같이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게 서로가 이런 진정성, 마음을 먼저 내주면 그, 그게 음. 전달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아유. 북은 공동체 사회라고 이렇게 김윤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사회는 훨씬 덜 각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남에서 이제 14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그 각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론 아프면 집에서 아프면 이거 구급차 부르죠. 우리도 구급차 불러서 구급차가 오면 하는데 구급차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심하지 않대도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구급차 부르는 걸 몰라가지고 남쪽에서 119 부르는 거를 왔는데 갑자기 막뭐 설사하고 막 배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막 지나가는 차를 막 세워달라고 선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네. 북쪽처럼 생각했거든요. 북도 지나가다가 거리에 나가서 급하니까 지나가다가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나 아프다고 차 좀 세워달라고 하면 지나가는 차 누구나 차를 세워요. 아, 세워가지고 그 사람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줄 네. 알았어요. 근데 차를 세우려고 해서 그 누구도 세우지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내가 아파서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냐 했더니 쑥 음. 버거니 다 지나가요. 말을 안 걸고 저한테. 어머, 그래서 어머. 이거 뭐지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놀랐어. 너무 차다. 음, 아, 정을 떠나서 너무 사람들이 차다라는 거를 이거 뭐지? 그때 놀랐거든요. 남쪽 사회 자체가 인간들 사이에 마음, 따뜻함 이런 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차요. 음, 그런 게 저도 더 편하게 있는 느꼈습니다. 것 같아요. 아. 아. 그 찬 것 때문에 스스로들이 또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음, 이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다 경쟁하고 또 해나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사기와 음, 뭐 공격 이런 게 너무 난무하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데, 벽들이 쌓이고 예,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부터 직장에 가도 엄청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타인을 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 평양에 음, 있을 때, 우리 아파트도 하게 되면, 몇층 미터가 아들이 이번에 군대 나간대 하게 되면, 아파트 사람들이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막 그 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뭐 선물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네 어머. 아들이 뭐 대학 입학했대 하게 되면, 축하한다고 또 가서 막 같이 축하해주고, 뭐 그런데 저는 남쪽에 살면서 앞집 몇 년을 살아도 앞집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음, 네. 이게 옛날에 우리 남한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또 서로 챙겨주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경쟁이 또 너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근데 어때요? 북에서는 서로 경쟁,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은 어, 특히 입시 지옥, 입시 경쟁 이런 게 아주 엄마들까지 다 온 식구들이 다 힘들거든요. 이게 어떤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리고 학벌주의이기 때문에 학벌을 보고 어디 유학파, 미국 유학파 이런 삶이 우선권이고 배지가 취직하는 데서 그래서 음. 이게 뭐든 이게 생존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 가겠다, 뭐 의사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이런 것도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그런 대학 좋은 대학 나와야만이 평생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죽고 나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경쟁률이 심한 것 같은데. 북은 그게 아니거든요. 북은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30%만 진짜 머리좋은 애들만 대학에 입학하고 70%는 어. 대학 못 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대학 가겠다 그렇게 핏하게 가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음. 그 나름대로 애들은 뭐 12년 동안 쭉 공부하면서 자기가 문학을 공부했던가 뭐 음악을 했다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네. 데를 빨리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북은 집단 사회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쪽에 경찰 공무원, 시청 공무원, 국정원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경찰과 시청과 국정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누가 제일 월급 많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국정원이 많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네. 아니에요. 어. 국정원이라고 해서 많고 구청, 시청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직업이 어디서 복무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몇 급 공무원이냐가 문제거든요. 공무원 사이가 음. 그렇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걸 그 공무원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어디 좋은 변호사 하냐, 어디 정치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기술 국수를 가졌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남편이 음. 의사예요. 의사이지만 네. 처음에 전 미신공 노동자잖아요. 근데 음. 미신공 노동자보다도 월급이 더 작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내가 미신공 내 직업에서 기술급수가 높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모든 직업 가진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기술 시험 칠 수 있는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음.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국수가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대학, 머리도 나쁜데 저런 대학 가서 뭐 공부할 이 생각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에 빨리 들어가서 기술 급수를 높여야 돼요. 그게 아.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학벌주의 이런 게 없고 대학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 경쟁이 여기만큼 심하진 않죠.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약간 충격적인 게 우리는 뭐 우리 남한 사회 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막 돈 더 음.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게. 근데 뭐 북한이 좋다 이거보다는 음, 이렇게 아닌 사회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굉장히 꼭 충격인데요. 의사가 안 돼도 의사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네. 이게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그렇죠. 정도 잘했느냐 이게 예, 중요하네. 우리 사람들은 그 외, 지금 이 사회 말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어. 아니, 무조건, 왜냐면, 예. 그 남편이 의사인데, 그런 경쟁 삶에 의사가 미신공 노동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아. 진짜 아니잖아요. 저 그러네요. 미신 노동자인데 의사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네, 잘 갔네,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죠. 이런 문화가.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김연희 선생님이 미신공 노동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디자이너시잖아요. 우리는 미신공 노동자가 디자인도 하고, 재단도 그- 하고, 옷도 만들고 제 그래요. 양복사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라고요. 네. 그게 다 해요. 다 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김민혜 선생님이 그쪽에 중산층 왜 그 위에 잘 사는 그런 가정에서 여기 오시게 됐다. 그렇게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맞아요. 됐는데 사실은 저도 봤어요. 예, 그 아니에요. 사실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아, 의사가 아닌데, 그래요? 중산층?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 노동자예요. 아, 음.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산층 의사 뭐 이런 기준 거하고는 완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네요. 처음에 아. 왔을 때 사람들이 저희 엄마도 의사예요. 엄마도 아, 네, 의사였는데 저 예, 저희 봤어요. 엄마가 네. 의사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엄마 의사고 남편 의사면 엄청 잘 사는 집에서 살았다 그렇죠. 이러는 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네, 엄마 미국에서도 의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야, 맞아요. 의사 노동자고 집안이네. 그러면, 근데 저 와.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의사 대단해. 그래서 의사가 왜 대단한지를 또 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해 왜 못하냐면요. 대단해? 저희 엄마가 의사인데 허벅지 보게 되면 수술자리가 세 개가 있어요. 왜냐면 어, 의사는 갑자기 이게 병원에 환자들이 들어올 때 이게 화상 환자가 들어오잖아요. 이 네. 화상 음. 환자가 갑자기 사고 나서 들어오면 먼저 그 환자 옆에는 의사가 먼저 있지 가족이 먼저 있진 않아요. 사고 나서 음, 실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한테 연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의사들 따오면 화상 환자는 시간을 다 쓰잖아요. 이 네. 피부가免疫력이 약해지니까. 예.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피형 해가지고 갑자기 의사들이 자기 피 수혈해주고 자기 피부 이식을 어머, 어머, 해줘요. 어머.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 3번을 이식을 해줬어요. 어머. 그러니까 아, 의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건 다 해요. 아유, 피 믿기지가 아, 않는 수혈해주고 자기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세상에. 와. 나는 아, 그러니까, 의사는 항상 어머나. 환자를 위해서 자기를 바쳐야 된다는 게 의사인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단하다 해서 잘 살겠다 해서, 의사가 어떻게 잘 살지? 직걸 항상 줘야 되는데? 하고 이해를 아, 못했었어요. 그렇구나. 음. 와, 그 의사라는 그 개념이 다르네요. 네. 그 뭐가 있냐면, 아, 일본에, 나카시 무슨, 유명한 덕설가 기자가 있어요. 이름 있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평양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북에 내가 본 나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기자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기자가 한번 병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장 앞에 사람들이
내 거 피 먼저 여달라. 내가 뭐 무슨 형이다. 막 하면서 사람들 막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자기 거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자가, 아, 특종이다. 피 팔러 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음. 사회주의라더니 이게 피도 막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취재하려고 막 붙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환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환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 피가 같다고 자기 피 달라고 해달라고 막 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음, 자기 평생을 공산당 뭐 이런 걸로 막 써는 이런 독설가였는데 너무 놀랐다고 이게 엄청 이슈가 감동, 됐었어요. 네. 감동이네요, 아. 감동. 네. 지금 미국도 그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의사가 잘 살다 보니까 뭐 음. 의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집안채값 날려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약 개발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고 막 이럴 때 약을 사려면은 약이 너무 비싸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도저히 이렇게 되면. 여기 또 보험회사라는 게 있어서 건강보험. 건강보험회사는 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보험 들었다고 그래서 막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얽히고 설켜가지고 미국은 이제 그야말로 의료 지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거 풀질 못해요. 미국이, 예.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회를 이렇게 이게 결합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 그 끈이 돈과 권력이잖아요. 개인의 욕망, 돈과 권력의 그런 그, 그 욕망으로 이렇게 지탱되는 사회고 북은 다른 사회죠. 그렇죠? 북은 이제 개인 욕망이나 개인의 자산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네.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사회니까. 그렇죠. 전체가 꼭 살아야 음, 된다는 게 전제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1층, 2층, 3층, 4층이 다른 거고 아니, 이게 이 뭐냐면 미국이나 남한은 그 자체가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간다. 그 대신 너는 뺏어도 된다. 힘없는 것들을. 뭐 음, 요게 전제가 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확한 거는 저는 사회주의에 살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인 거고 이 체제가 다른 것만은 사실이고 누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분명히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라는 나라들의 벌써 기본 모습은 국가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여기 남쪽 같은 이런 자본주의들은 서상공이나 뭐 대기업들도 많고 해서 뭔가 이윤이 나면 이득이 노동자들한테 조금 가고 나머지 이득은 다 대기업 진짜 재벌 뭐몇안 되는 재벌들 주머니에 몽땅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국가에 들어가서 그 돈이 다 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개인 몇 사람의 주머니에 몽땅 재벌들한테 들어가니까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데 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장 기업 속은 모든 게 다 국영이잖아요. 국가가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 가치를 전부 이민들에 똑같이 골고루 이런 시책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나는 처음에 놀랐던 게 우리 제 친구가 하나 이게 남쪽에 친구가 애를 낳고 나왔는데 애 낳고 나온 게 25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어머, 애를 낳는데 왜 250만 원을 돈을 주고 애를 낳아요? 왜 하고. 병원비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 나는 내요? 애를 부분 무상치료제잖아요. 나는 지향절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산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 나왔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뭐 1,000원이고 뭐고 그런 개념을 몰라요. 우리는 돈이 뭐 아, 들었는지. 그냥 아, 입원해 그렇구나. 병원은 아프면 들어갔다가 저 간 나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나오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김책공업종합대학 남편이 김책공업종합대학 병원 의사니까 그 대학병원에 6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입원해 네. 6개월을 입원해 있었는데도 그땐 배 복수해 왔었으니까 돈이 뭔지는 몰라요. 아, 네, 많이 약 다르구나. 주사하고 남쪽에서 내가 병원에도 몇 번 입원했는데 비타민제 약 링겔 뽑아주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일까? 나 돈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안 아, 맞으면 안 될까? 나 전략할 거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가장 하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 돈이 더 나갈 건데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병원에 더 못 그러시구나.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북은 음. 6개월이고 1년이고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맹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뭐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나오면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그게 한 그때부터는 장이 잠 아니에요. 못 자죠, 이제. 계속 날려요. 왜냐면 병원 의사 뭐 그다음에 거기에도 서비스 받은 수많은 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엑스레이 찍는 회사, 약품 된 아, 회사 이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요. 계속 청구서가 날라와서 이게 무서워서 보험이 어떻게 그 살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면 그냥 진짜 집 한 채 날라간다고 그래요. 뭐 조금만 보험이 안 있어도 하면. 엄청나게 있어도 들어가고, 그래요, 있어도. 그, 여기 밴디지 아시죠? 이게 밴디지. 네네네. 예, 이거. 그거 네네. 뭐, 한국 돈으로 하나에 얼마나 하겠어요? 요만한 한 조그만 박스에? 한 네, 천 원 싸죠. 하나? 네. 이천 원 하나? 어. 그거를 여기 그 병원에서 80불. 그러니까 아, 10만 원이 훨씬 10만 원, 넘게, 10만 원. 헐. 예, 그렇게 해서 우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게 아, 부지기수예요. 와. 맞아요. 참, 예. 참 안 아니, 되겠다. 저 놀랐던 씁쓸합니다. 게 병원에 씁쓸해요, 한번 진짜. 갔더니 병원에 가면 저는 한자로 간 거잖아요, 병원에. 근데 제 네. 이름을 부를 때, 김연희 고객님 하고 불러서, 놀랐어요. 아, 내 병원에 내가 고객이구나. 한자가 아니고. 아. 한자로는 아, 이래야 되는데, 고객님 그래서, 이거 뭐지? 어머. 돈 나오는 물주. 돈 나오는 물주니까 아, 고객님이라고 하죠. 세상에. 너무 웃겼어요. 자, 아유, 네. 오늘 지금 벌써 여기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너무 재밌게 네.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 김연희 선생님 인터뷰를 보면 이제 다 이제 약간 딱딱한 네. 내용, 그리고 또 그동안 못 가신 내용도 너무 다 가슴 아픈 안타까운 얘기들, 내용, 예, 그런 그런 내용 얘기들을 주로 많았죠. 봤는데, 네. 저희는 이제 좀 이제 한국의 아줌마들, 북의 음, 아줌마들, 미국의 아줌마들은 어떻게 사나, 뭐 아이들을 네. 어떻게 키우나, 뭐 이런 게 진짜 좀 소소한 것들이 궁금했고 또 이런 인터뷰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쾌하게 이렇게 음, 했는데, 우리 지금 김연희 선생님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그렇죠? 좋으세요. 네, 굉장히 음, 유쾌하시고 또 음, 음. 긍정적이시고 또 이렇게 이 남쪽에 지금 그냥 어쨌든 억지로라도 지금 이걸 그런, 원해서가 아니지만 15년을 계셨으면서도 힘든 일도 굉장히 지금 많았었어요. 지금 보니까 음, 엄청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이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초대 한번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아주 본격적으로 남과 북의 그 관련된 이야기들 더 재밌게 풀어놓을 건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 유 작가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사실 뭐 다음 기회에 좀 더 질문 드릴 내용인데, 김현 선생님 그 말씀 오늘 듣다 보니까 그 89년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네. 예, 그 임수경 손이 음, 부어가지고 왜 부었냐면은 그 네.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와가지고 만지는 바람에 손이 부어서 이렇게 악수해가지고. 팔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음, 얼마나 그 남한에서 온 처자를 그렇게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었을까, 북한 주민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임시용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네. 유명한 게 있어요, 임시경은. 임시경 89년대 왔을 때 항상 계속 외신 기자들이 한 밀착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학교에서 북한 사람 부려놓고, 머리에 뿔 부려놓고, 얼굴 빨갛게 해서 학교에 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생중계로 TV를 다 냈단 말이에요. 그때, 89년도에. 그 TV를 보고 김일진이라는 7살 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남쪽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하냐면 저 남조선은 우리 형제고 동포다. 언젠가는 한 집에서 살아야 할 가족이다를 저도 초등학교 때 음, 배웠거든요. 근데 그 김일순이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남조선에서 온 언니는 우리를 짐승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 안 돼서 임시웅 씨가 그때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20일 동안 평화 대행진을 하는데 그때 도중에 찾아가요. 가서 언니 보고 자기 주콩씨를 하나 웃고 싶다 말을 하는데 거기에 주변에는 외신 기자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그 애가 주콩씨를 읊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했어요. 이 시가 제목이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임수경 언니,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우리 머리에 뿔 달렸다고 했던 사람들 뿔 찾다가 해저 물게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이거예요. 세상에. 네. 아, 음, 아,
참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얼른 하루라도 빨리 좀 종전이 되고 그게 지금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하루빨리 지금 종전이 선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김연희 선생님 이 비극적이고 이 현실이 사실은 음, 종전만 됐어도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정말 안타깝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북에 있는 우리 딸내미 그리고 남편 그 부모님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네. 할게요. 네. 아, 아버지, 엄마, 항상 죄스럽고 항상 미안하고 나도 이렇게 15년 동안 부모님을 아프게 할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15년째가 됐는데요. 그래도 여느 때보다는 이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리지 않아 어려 중에 꼭 엄마 아버지 만나뵐 것 같으니까 제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엄마 꼭 건강하셔서 제가 고향 땅을 밟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딸, 음, 또 어릴 때 엄마가 해줘야 될 거, 엄마 손이 많이 가야 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 미안하고, 사회 나갈 때, 대학 갈 때 한 번도 챙겨주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엄마는 항상 딸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른 엄마를 믿어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가면 정말 우리 딸을 안고 15년 헤어져 있을 만큼 절대 놓아주지 않을 생각이니까 엄마 갈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잘 있길 바랄게. 안녕. 아, 네. 정말 아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조만간 이제 평양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김연희 선생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